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6-2 카라얀의 베토벤에서 시노폴리의 인문정신의 경탄 지휘자 첼리스트 장한나 걸 한기홍. 하버드 진학에는 시노폴리 선생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다른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은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도 힘든 학문이니까요. 하버드에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고 2년을 공부하다 지금은 휴학 상태죠. 언젠가는 돌아가서 학업을 마칠 생각입니다. 제 전공은 엄밀하게 말해 철학적 필로소피가 아니라 마인드 브레인 앤 비헤이비어라고 해요. 마음과 뇌와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사회학과 수학, 컴퓨터공학, 철학, 심리학 등 특정 분야에서 MBB 트랙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특정 분야 중 철학을 선택한 거죠. 순수 철학이 아니라 철학, 심리학, 행동과학 그 세 개를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1학년 때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문학 쪽의 코스, 즉 괴테의 파우스트나 영국 문학 커리큘럼 등을 들었습니다. 항상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게 음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은 잘 납득하지 못했어요. 철학과 문학에 대한 관심은 음악에 종속되지 않는 제 독자적인 관심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한나는 치열한 독서가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 철학 분야의 고전을 광범위하게 섭렵했다. 영미문학, 러시아문학, 프랑스와 독일의 수단 고전을 주로 영역본으로 독파했다. 예컨대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을 완독했고 방대하고는 아니하지만 20세기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꼽히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즐기듯 읽어냈다. 그는 독서를 음악적 활동의 자양분으로만 여기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음악, 문학, 철학 등 각각 분야를 거의 동등한 지위로 대하는 태도가 장한나의 특징 중 하나다. 그가 밝힌 독서법 중엔 이런 대목도 있다. 관심 있는 작가의 대표적인 장편 작품들 또는 단편시, 에세이 등을 모두 섭렵하는 편입니다. 동시에 그 작가의 자서전 또는 평전을 같이 읽습니다. 작가의 일생과 생각을 친해집니다. 작품에 더 깊고 생생하게 다가오지요. 한 달에서 두 달까지 한 작가의 상과 작품에 푹 빠져 지내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장한나는 순수성과 독자성에 대한 열렬한 추구정신이 돋보이는 예술가다. 이 정신이야말로 어렸을 때 만난 세 사람의 스승 마이스키, 로스트로포비치, 시노폴리 모두에게 흡수한 기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뉴욕피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레너드 본스타인은 교향악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음악 해석에 출중한 능력을 보여 장한나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지휘자다. 4. 마에스트로 카라얀은 장한나가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여기는 베토벤의 교향곡 해석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 지휘자로 평가된다. 그가 예술을 통해 추구하는 순수성이란 시작도 음악, 끝도 음악인 다른 동기가 일치 없는 대단한 열정을 지칭한다. 순수함이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면 독자성은 예술을 포괄한 삶의 전반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다. 그는 독자적인 인간의 위대한 사례로 베토벤을 들었다.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면 경외해질 수밖에 없어요. 베토벤은 듣지 못하면서 소리를 창조한 사람이니까요. 참으로 크나큰 패러독스입니다.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소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얼마나 황홀한 소리를 만들었나요? 그래서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베토벤이 보여줬습니다. 음악의 힘이죠. 음악의 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끝까지 추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죠. 베토벤만이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 그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청력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 포기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독자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스트로포비치, 마이스키, 시노폴리 3인의 스승은 어린 시절 장한나를 독자적인 예술인으로 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게 진정한 스승이란 홀로 서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제자를 자유롭게 하고
답을 말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며 어떤 선택을 하라고 권유하기보다 그 선택의 의미를 묻는 사람이다. 로스트로포비치와 마이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의 음악적 특성과 성취의 비교를 부탁했지만 그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해석은 달라도 최고의 명품 연주 남긴 대가들 2012년 가장 가까운 스승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공연 전 리허설을 하고 있는 장한나. 마이스키가 매년 성남 아트센터 주최로 열리는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내한했을 때다. 저는 그 세 분을 절대 비교하지 않죠. 사실 어느 경지에 도달한 예술인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적절한 일도 아닌 듯합니다. 다만 세 분의 음악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모두 최고의 명품 연주를 들려줬거나 남겼다는 사실이겠죠. 카잘스와 로스트로포비치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이스키 선생님도 놀라운 개성으로 그분만의 혼을 보여주는 명연을 보여줍니다. 눈을 감고 들어도 이건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라는 것을 대부분의 애호가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스키의 음악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주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습니다. 파블로 카잘스의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을 클래식 애호가들이 참 좋아하는데 카잘스는 이 곡을 거침없이 흐르는 강과 같이 연주합니다. 폭포수 같은 연주라고도 할 수 있죠. 바흐의 이 조곡은 카잘스가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연주하지 않던 단지 연습곡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보를 수십 년간 혼자서 연습해서 보석 같은 명곡으로 재탄생시켰어요. 다음 세대의 무수히 많은 첼리스트가 바흐 무반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장한나는 바흐가 만들고 카잘스가 발굴한 이 6개의 무반주 조곡을 많이 연주했지만 아직 녹음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었다. 사실 바흐 조곡은 카잘스의 녹음이 아직 하나의 고전으로 남아있죠.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대가가 이 곡을 녹음해 남겼지만 누구의 연주에 더 끌리는가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녹음 작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제가 녹음한 것은 죽은 다음에도 대대로 남아있게 되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책임감이 느껴져요. 연주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개성이 바뀌고 같은 곡의 해석도 바뀝니다. 그래도 연주 자체는 살아있어야 하고 명연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바흐의 무반주 조곡을 녹음할 날이 오겠지요.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명반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욕심이 많은 제가 녹음을 망설이진 않을 거예요. 8월 17일에서 31일 사이에 열리는 2013 장한나와 앱솔루트 클래식 연주회를 위한 리허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오케스트라와 제의를 맡은 장한나는 슈만 말로 도브로자가의 교향곡을 3일에 걸쳐 연주한다. 첼로의 한계 극복하고 교향악으로 비상. 장한나는 2007년 제1회 성남 국제 청소년 관현악 축제 마지막 날 한국, 중국, 독일의 연합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지휘자로 데뷔했다. 그가 지휘봉을 지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음악계의 화제가 됐다.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다는 것이 장한나의 기억이다. 그가 갑자기 지휘를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학에 들어갈 때 아버지께서 제게 강조한 말이 있어요. 성인이 되면 제가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음악밖에 없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주변 친구들 중 클래식을 듣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지루하고 따분한 옛날 음악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사실 따분한 건 이 시대의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안에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예술은 없다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멋진 경험으로 생각하지만 솔직히 멀리 여행을 가도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나 저기나 똑같아요.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영원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클래식 음악의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음악을 어떻게 대중에게 돌려줄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동경했던 세계가 교향악이었는데 그 음악을 대중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연주자에게 지휘자로 변모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장 최근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케로프가 활을 놓고 지붕을 들었다. 2010년의 일이다. 전성기를 누리던 36세 바이올리니스트가 갑자기 진로를 바꾼 이유는 부상 때문이다. 3, 4년간 목 디스크와 척추 부상에 시달리다 왼손 마비 증세까지 보였다. 음악 열정이 들끓었던 그의 대화는 지휘봉이었다. 벤게로프처럼 부상의 비운을 지휘로 성화한 거장으로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있다. 원래 피아니스트의 길을 가고 있던 카라얀은 근처에 발목이 잡혔다. 손의 힘줄을 싸고 있는 음악에 염증이 생기는 이 병은 피아니스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카라얀은 웅장하고 넓은 오케스트라 선율을 지휘하며 자질한 피아니스트의 한을 풀었다. 부상과는 상관없이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싶은 도전 정신은 경악에 대한 애정 때문에 지봉을 선택하기도 한다.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교향악의 매력 때문에 지휘의 길에 들어선 케이스다. 그는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을 정도로 전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음악이 교향악이라고 생각했고 줄리아드 음대에 진학해 지휘 공부를 시작했다.